점은 이게 법지문이라는 거고요. 법지문에서 어려운 점은 사례를 선생님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에 있는 사례를 응용해서 선생님이 만들 테지만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바꿔서 낼 거냐라는 건데요. 그것까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1문단 갑시다. 자,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직접 거래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민법이죠, 여러분. 민법과 다른 법이 하나 더 있죠. 어떤 법이 있어요? 네, 형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낚여서 낼 수 있더라. 네, 형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리제도란 했으니까 내문 쳤고요.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민법에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에서 하는 어떠한 것들은 대리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준다는 거 어렵다는 얘기죠? 자, A가 집 지을 땅 살려고 B에게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럼 대리인이 돼서 계약이 상대방의 C와 매매,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이고요. C에게 매매 대금,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요.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C에게 돈을 주고요. C한테 토지 소유권을 내놔 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C에게 돈을 주고요. 토지 소유권 내놔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까지. 자, 그러면요 A가 B에게 어떤 걸 줬기 때문에 권한 대리가 가능했어요? 네, 위임장을 써줬죠. 위임장. 여기서는 위임장을 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계속. 자,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 효력을 이때 대리인은 누구예요? B가 되겠죠? B가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이 누구예요? 대리한 본인이 A죠. A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B는 본인을 대리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죠? 이 계약서에 A의 대리인 누구? 라고 기재하는 거와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리인, 그쵸? B가 A,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요. B는 내가 대리하고 있다는 대리권을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 범위 안에서만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혹은 대리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누구인지를 밝혔는데 속였다면 어떻게 되냐? 요걸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제 가죠. 자, 이 문단. 그런데 자, 얘기 나오죠. 바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의 범위를 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혹은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경우를 무권 대리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무권 대리는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아요. 대리인 누구라고? A라고 B라고요? B라고요. 이로 인해 무권 대리의 상대방 누구예요? C죠. 본인이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A에게 당연히 안 가고요. B에게도 안 가요. 그러면은 계약을 한 C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팔린 줄 알았는데 안 팔린 거야. 그치? 그럼 뭐야? 손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 수여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 C에게 무권 대리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이 대리제도에 대한 뭐가 떨어진다? 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의 포인트는 뭐예요, 공주들? 알 수 없었던의 형광펜을 쳐놓아야 돼요. 알 수 없었던이에요. 알았는데가 아니라 알 수 없었던이야. 즉, 대리권 수여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나왔잖아. 10년 전에는 B랑 대리를 했던 거야. B랑 거래를 했던 C가 5년 전, 올해에도 당연히 B가 권한 대리겠지라고 해서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A는 돌아가시고 B가 거짓말로 C랑 나랑 거래를 했던 거지. 그 경우 C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알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알 수 없었다면은 C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산문단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법에서는 이런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 누구예요? A, B, C 중에 본인 A 상대방 C 이 사이에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C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대리란 묻혔죠? 대리인에게 B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 사기를 치는 거죠. B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거다? A에게 귀속시키는 겁니다. 표현 대리는요, 대리인에게 B죠.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에 슬래시는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어디다 슬래시 치면요, 표현 대리는 앞에 슬래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알거나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 옆에 쓸게요. 대리 임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C가 임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거야. B가 대리인이라는 임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날짜라거나, 그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한다거나. 서영아, 그림 그리니? 네, 그런 것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잘못은 누가 지는 거야? C. 네, C가 지겠죠. 그래서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또한이니까 또 앞에 슬래시 칠까요?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 누구예요? ABC 중에? 네, C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A는 대리인 B의 무권 대리 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또 뭐냐면요, C가 막상 B랑 계약을 해놓고
B가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 대리인이 아니란 걸 알았잖아. 근데 C가 뭐라 그래? 계약 무효를 해. 야, 판 엎어! 판 엎어! 이렇게 해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A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C가 그냥, 야, 엎어! 없는 걸로 해! 라고 할 거야. 야, 나 손해본 거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해. 혹은 내가 손해 질 테니까 없는 걸로 해! 라고 해버리면, 야, 옮겨. 가위바위보. 뭐, 입 다물어.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한다, 책임진다, 안 진다? 아예 판이 없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계약이 없는 걸로 된다. 계약 무효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 계약 무효.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성립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자, 3문단은요.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자, 표현 대리가 됐는데 B,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었어요. 이에 A에게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요. 법률의 효과를 A에게 귀속시킵니다. 됐죠? B에게 뭔가 대리인처럼 예를 들어 이런 예시가 있었지. 오랫동안 A가 뭐라 그래? 아유, B가 나 없으면 B가 대신할 거예요. 이런 거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이전 학원에서 이 원장님이 자기는 아파서 곧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학원을 나한테 주고 갈 거래. 그러면서 그 학원의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그런 얘기하면서 건물주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죽으면은 시아쌤이 이 쌤 아시죠? 이러면서 그 여자쌤이 저 대신에 할 거예요. 그 쌤이 제 조카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대. 그래가 네 이랬거든요. 네. 했는데 결국 잘 정리하고 다른 데 가셨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대리예요. 뭐예요? 마치 내가 대리인처럼 보이는 외관인 거죠. 누구한테? 남들한테는. 그게 요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평상시에 얘가 내 대리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 경우. 그쵸? 그런 경우에는 A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딴 말하고 다녔냐?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표현 대리는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C가 알거나 혹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이 경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 경우는 누구 잘못이야? C 잘못이니까요. 그쵸? 이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C 잘못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C가 야 됐어 필요 없어 판 엎어 라고 하는 경우 그냥 계약 무효. 누구도 잘못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결국 표현 대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야? 이 상황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야? A한테 책임을 지라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 계약의 상황이. 계약을 체결했잖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다시 3문단의 첫 번째부터 읽어봐. 따라서 무권대리 행사를 해서 A와 C 사이의 이익을 조정해서 C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쵸? C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가 책임진다고? A가 책임진다고. 그게 바로 표현 대리라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안 됐지? 안 됐지? 너랑 나랑 계약을 할 건데 나 대신에 B가 나갔어. 거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B가 계약을 하는데 B가 사실 구라였어. 그치? 혹은 B가 구라로 계약을 한 거야. 이때 구라로 한 계약을 누가 책임지자는 거야? 왜 A가 책임지자? 그걸 얘기해. 표현 대리인 거야. 그 A가 책임지는 제도를 표현 대리라고 할 거야. 그쵸? 그래서 표현 대리를 다시 읽어보면 표현 대리란 B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척 했어. 그쵸? B가 사기꾼이었어. 그쵸? 혹은 그때는 A가 혹은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A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그럼 1번,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볼펜 들고 표현 대리란 뒤에 있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여기다 1번 동그라미 쳐.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야. 그래서 2에 2번 동그라미. 그래서 A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쵸? 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A가 책임진다고요. 이 제도를 무슨 대리제도? 표현 대리제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표현 대리제도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A가 책임짐 이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A가 책임짐. 근데 A가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A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다라고 하고 이게 명문 3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봐.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부터 찾았어? 대리인에게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C 상대방이 알았거나 1번 동그라미 쳐. B에게 없는 걸 상대방 C가 알았어. 혹은 2번 동그라미 쳐. 상대방 C가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던 경우 2번 동그라미. N은 성립해 안 해? 안 해. 이것도 이해돼? 그러니까는 B가 대리인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C가 솔직히 말해서 B가 대리인이 아닌 걸 알아. 아는데 모르는 척 했어. 그치? 얘가 대리인이 나왔는데 이 새끼가 대리인이라고 나왔어. 근데 얘가 대리인이 아닌 걸 알아. 아는데 모르는 척? 대리인이세요? 안에 도장 찍을까요? 찍었어. 그럼 뭐야? 표현 대리 제도가 성립하지? 않아. 혹은 얘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대리인이세요? 확인해야죠? 신분증 이렇게 대조해야 돼? 안 했어. 대리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갔어. 부주의하게 확인을 안 했어. 그 경우에도 A가 책임을 지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야? 누가 책임을 진다까지는 안 나왔어. 어쨌든 A가 책임지는 거는 아니야. 까지는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 경우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는 경우는 뭐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쵸?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건 A가 책임지는 거야.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건 A가 책임진다는 거야. 됐어? A가 책임지는 경우라도 C가 됐습니다. 됐어요.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계약이 무효되는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게 되는 거야. 무효. 됐어요? 까지. 됐어? 채영이 됐어? 자, 4문단 넘어갈게요. 자, 민법은요.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표현 대리 네모 쳐놓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첫 번째, 뭐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자, 이거는요. A가 실제로는 B에게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가 수여했다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C가 얘가 대리인이구나 라고 오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이 경우 B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탓? A 탓. 앞에 제가 무슨 예시랑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누구야? 얘가 저의 대리인이에요. 앞으로 제가 죽으면 얘가 대신 대리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얘가 나와가지고 제가 선생님 대리인인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핑크 텀블러가 선생님 대리인인 거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대는 거지. 그럼 여러분 뭐야? 맞아. 선생님이 맨날 자기 없으면은 핑크 텀블러가 자기 대리인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야. 얘 말을 막 듣는 거야. 그럼 내가 왔어. 문 열어서. 야, 니들 뭐해? 내가 뭐 하고 있으라고 했어? 근데 핑크 텀블러가 이거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라고 해서 잘못해도 누구 탓이야? 여러분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는 거야. 왜? 평상시 내가 그렇게 헷갈리게 행동을 했으니까. 여러분을 하라고 얘를 믿게끔 행동을 했으니까. 이해했어? 이게 표현 대리 제도 첫 번째. 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월권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거를.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토지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인데요. 이걸 가지고 토지를 팔아버려요. 그럼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를 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를 팔아버려. 그러면 권한을 넘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이때 대리인 B가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대리권을 넘은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본인 A에게 효력이 있어요.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 C가 대리인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비슷한 이유예요. 자, 일단 이 경우에는요. A가 전부 다 책임지지는 않아요. 보이나요? 자, 앞에 볼게요. 땅을 사고 파는 건 좀 큰일이죠. 자, 땅이 여러분 5천만 원이 있으면요. 5천만 원으로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이 있으면은 보통 맥시멈 1억까지 은행에서 대출이죠. 이거 안 나오면 5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대출이 돼. 근데 지금 B는 뭐란 거냐면은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대출해와 라고 했는데 이 새끼 뭐 한 거야? 5천만 원을 팔아. 그쵸?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뭐가 돼? 땅이 있어 없어? 땅으로 돈을 대출해와 1억을 대출해와 라고 했는데 B 뭐 한 거야? 아예 5천만 원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A한테 남은 건 뭐예요? A한테 남은 거는 5천만 원의 땅값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아니요? 아니 땅을 담보로 1억을 빌려와 라고 했는데 뭐 한 거라고? 땅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면은 A한테 남은 거는 5천만 원의 땅값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 계약은 무효예요 라고 하겠지. 무효입니다 라고 할 거. 왜? B가 멍청해가지고 제가 줬던 권한 이상을 행사해 버렸어요 라고 하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거래한 B랑 거래한 C가 있지. 땅주인. 땅주인은 땅 팔아가지고 드디어 땅 팔았다 라고 좋아하고 있다가 뭐? 오해라고? 쌉소리야 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났어. 그러면 이 C한테 누가 책임을 질 건데? 누가 책임을 질 건데? 라는 거야. 그때 책임의 범위는 5천만 원까지. 왜? 얘가 빌려준 땅의 권리 있죠. 땅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권리까지만 A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이상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이상을 A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 나온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게 뭐냐? 다시 읽어보면은 자,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까지 있죠? 찾으셨어요? 위에서 네,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 줄이네요. 기본 대리권 범위에서는 A에게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 바로 윗줄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기본 대리권 네모 쳐놨죠? 됐죠? 자, 기본 대리권부터 읽을게요. 자, B, 대리인 B,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사, 권한을 넘은 대리 행사가 표현 대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 범위까지는 A에게 효력이 있다. 기본 대리권 뭐야? A가 B에게 빌려준 대리 뭐야? 땅을 가지고 대출받을 권리까지 줬죠? 그럼 대출받을 권리까지는 A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이상은 아마도 B가 져야겠죠? 아마도. 그 A가 대출받을 권리까지는 A가 책임을 지고요. 그 이상 난 뭔가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마도 상식상 B가 보지 않을까? 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까지 됐나요? 상식 수준에서.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 B가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 같이 상대방 C가 대리인 B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마찬가지겠죠? C가 믿을 수 있어야지만 대리권이 성립된다. 자, 3번 동그라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10년 전에 해놓고 올해 했는데 살아계실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아가셨어. 이 경우가 딱 이거죠. 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행위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시다. A가 사망하여 이미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근데 C는 알 수 없었죠. 그 대리권이 겉으로 볼 때 외관이 정리되지 않아. 그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네, A의 책임입니다. 단 슬래시 상대방 누구예요? ABC 중에 상대방 C.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누구와 경험한? 대리인 B와 결례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 누구 B에게 대리권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B와 10년 전에 거래한 적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뵀었죠? 저희 그때 거래했었죠? 사장님 잘 계시죠? 라고 하면서 거래했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사장님 돌아가셨어. 그치? 이미 묻히셨던 거야. 근데 C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냥 계약을 했던 거지. 그 상태야. 이해하셨죠? 그런 거.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는 무권 대리를 행한 대리인 누구? B가 상대방 C의 선택에 따라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죠. C가 야 어떤 걸로 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팔면서 왔다 갔다 한 손해배상 부동산 B 이 정도만 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행했을 때 손해배상 갚아 A한테도 갚고 C한테도 갚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C가 알았거나 부주의했다면 당연히 B에게는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전제입니다. C가 알거나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C 책임, B가 속였거나 했으면은 B 책임. 그쵸? 혹은 A가 그거를 방임했거나 방치했거나 그거를 유도했으면 A 책임이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끝났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뒤에 문제 OX 푸시면 되는데요. OX가 앞에 있는 건 그나마 스무스한데 뒤에 있는 레벨 2에 얘 36번부터 40번 OX 그쵸? 그쪽 OX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거를 조금 잘 푸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거 플로티너스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플로티너스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거야? 아예 안 가져와서 없어요. 그니까.
플로티너스. 저한테도 없을 수도 있어. 플로티너스 있네. 응. 약물 체내까지 뭐 불문이 있네. 근로자. 경제. 졸려? 자, 플로티너스 갑시다.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플라톤이죠.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미가 무슨 대상이다? 물질, 밑줄 쳤고의 형식, 객관이죠. 물질, 형식, 객관이라는 게 얘네들의 키워드예요. 반대 키워드 다 갖고 있어요. 물질의 반대 뭐예요? 네, 추상, 관념. 그쵸? 추상, 관념. 물질의 반대 추상, 관념. 물질의 반대 추상적, 관념적. 형식의 반대? 형식의 반대 뭐 썼어요, 우리? 이름 형식의 반대 뭐 썼죠? 내용. 객관의 반대? 주관. 써놓으세요. 물질의 반대는 추상, 뭐 주관, 뭐 관념, 내용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키워드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쉽다. 자, 피타고라스는 수를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고, 수라는 건 결국 물질과 형식과 객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 물질, 형식, 객관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아름다움은 대상을 구성한 요소들 중에 수적인 비례, 형식, 객관, 물질 다 같은 의미란 거죠. 자, 이래서 피타고라스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한테 수용되어서 계속해서 미학의 하나의 전통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만, 자, 이 문단 플로티노스는요,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러한 균제 이론을 비판하는 거죠. 반박합니다. 자, 들어가면요. 자, 균제 이론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데요.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예를 들어 뭐? 단순한 소리, 색. 예를 들어 훌륭한 법률, 행동 같은 것들,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 있었죠? 무작위적인 무언가들. 자, 이런 비물질적인 특징들이 균제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내용에 반기를 드는 거죠. 계속. 자, 3문단. 플로티노스는 이러한 것들로 균제가, 그쵸? 수적인 비례에 미의 본질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누구의 견해야? 전통적 견해? 피타고라스의 견해에 부정한 플로티노스는요, 이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뭐에서 찾았어요? 정신, 추상, 관념 같은 말인 겁니다. 자, 플로티노스는 플라톤과 달리, 자, 들어갑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눕니다. 이데아와 현상계인데요. 이데아는 현상계를 내보내요. 그래서 현상계라는 건 이데아를 본떠서 만듭니다. 레플리카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요, 천국의 짝퉁인 거예요. 누구에 의하면? 플라톤에 의하면.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천국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플로티노스도 그것까지는 동의해요. 예지계와 현상계로 나눈다는 거죠. 이분법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거야. 그러나 플라톤은 두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지만 플로티노스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형광펜 치시죠. 유출과 테오리아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유출과 테오리아. 자, 어떻게 단절이 아닌지 설명합니다. 연결이라는 것을 유출과 테오리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출이라는 거 들어갑니다. 자, 플로티너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 시작은 어디예요? 네, 일자입니다. 자, 일자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요? 정신. 정신에서 어디로? 자연? 아니죠. 정신에서? 영혼. 얘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놓은 거야. 정신에서 영혼, 영혼에서 자연, 자연에서 진료. 그쵸? 일자에다가 0번 써놓을게요. 일자 근원입니다. 정신, 거기서부터 파생됐어. 1번, 영혼, 2번, 자연, 3번, 진료, 4번. 자, 그럼 0번, 1번, 2번까지가 무슨 개예요? 그쵸, 예지개. 물질이야, 비물질이야? 비물질. 3번, 4번은 무슨 개예요? 현상계. 로 두 개로 단절시켜 놓았다까지는 누구랑 똑같아요? 네, 플라톤이랑 똑같다는 거야. 됐어? 단절. 두 개로 쪼개놨다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자, 얘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자, 다시. 일자로부터 진료가 유출된다 그랬죠? 유출에다 형광펜 계속 쳐놓으세요. 유출이란 건 뭐야? 유출이란 거는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여러분 이 빛에서부터 무언가가 뿜어져 나와. 그럼 이 빛의 성질이 이 끝까지 닿는 거지. 그럼 얘의 성질이 끝까지 닿는 거야. 0번의 성질이 4번까지 닿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의 성질이 4번까지 다 2번, 3번에 0번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여기서 포인트. 유출이 가진 거 그거야. 단절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0번의 성질이 3번, 4번까지 이어진다가 유출이에요. 이해되시죠? 0번의 성질이 3번, 4번까지 이어져. 왜? 짝퉁은 여러분 진퉁이랑 모양만 똑같지 실제로 그거랑 연결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0번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흐름인 거야. 빛의 흐름인 거야. 그게 유출이야. 이해됐어요? 그게 이데와 현상계랑 다른 점이에요. 플라톤과 다른 점이야. 플라톤과 다른 점은 짝퉁과 진퉁의 차이인 거고 얘는 빛의 일련의 흐름인 거야. 그래서 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문단 가면요. 일자에서부터 진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 이래서 나오는 말이야.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즉 하나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라고 나오지. 연결돼. 단절이 아니라 연결인 거야.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위계 질서도 있는 거야. 0번부터 어디까지? 4번으로 순서가 있고요. 연결점이 있고요. 이처럼 현상계와 예지계는 분리가 X, 뭐가 있어요? 연결. 동그라미. 이것이 플로티너스의 주장이에요. 됐어요? 네. 자, 이런 생각이 근거예요. 아름다운 미미는요. 0번에서 4번으로 갑니다. 0번이 가장 아름답고요. 4번이 제일 덜 아름답습니다. 거기까지가 플로티너스의 주장이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 5문단 넘어가면요. 자, 5문단 넘어. 이에 대해 아름다움에 대한 플로티너스는 이런 생각으로 예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지 한번 봅시다.
자, 아직 플로티너스 테오리아 나가 있어 아직. 테오리아에 대한 생각 아직 얘기 안 했죠? 테오리아 갑니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를 모방한 것을 또 모방해. 짝퉁을 또 모방한 거야. 짝퉁을 또 짝퉁한 거야. 그쵸? 레플리카를 또 레플리카한 거라는 게 플라톤의 주장인데, 하지만 그쵸? 플로티너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신 몇 번이에요? 공주들 찾아봐. 정신 몇 번 했어? 2번. 1번? 0번 1자. 1번이 정신, 2번이 영혼이죠. 1번이겠죠? 정신에서 비롯된 것을 보고 정신적인 미라고 평가합니다.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닌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 다른 말로 뭐? 현실화, 현상계로 만드는 거죠. 진료화라고도 써놓으시면 됩니다. 진료화. 진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플로티너스에게서 미의 형상은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이번에도 당연히 정신의 속성이 있겠죠. 왜? 나로부터 뿜어져 나온 거니까요. 일자로부터 뿜어져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영혼 안에 누구의 영혼이에요? 예술가의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 4번의 현실화, 실현화, 물질화 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술. 됐어요? 그러므로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닌 선험적 관념, 연역적 표상을 감각으로 유출. 이게 무슨 말이냐? 귀납이란 건 뭐야? 여러 가지 예시, 구체적인 것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거죠. 반대로 연역은 뭐야? 이론으로부터 구체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일자라는 정신이 있고, 그쵸? 정신보다 더 위대한 근원이 있고, 근원으로부터 진료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플로티너스야. 그래서 정신, 이론으로부터 구체화, 현실화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부터 구체화, 현실화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연역인 거야. 이론으로부터 구체화, 현실화의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연역이야. 됐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이 아닌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으로 유출시킵니다. 현상계의 유출, 그쵸?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인 무언가를 현상계로, 그쵸? 진료화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처럼 예술을 현상계 다음에 위치하지 않고요.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보완. 그래서 이상, 현상, 그 사이에 예술. 그래서 이상계, 현상계 사이에 예술을 놓고 예술이 위아래를 연결지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 왜 안 그렸어요? 아니, 쌤이 판소를 했으면 그림을 그려놔야지. 그래서 6문단. 예술은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뒤져야 할 디딤돌이라고. 왜 디딤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설명해보세요. 채연아, 수업 들었죠? 왜 디딤돌이라고 표현하죠? 예술이 응. 예질이랑 현상계를 응. 연결해서
자, 일단 읽고 설명하죠. 영어는 근원이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은 다 일자로부터 나온 거니까, 근원으로부터 나온 아이들이니까. 그치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근원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건 까먹고 있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일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 플로티너스는 영혼의 내면을 관찰하고요. 일자를 떠올려야지 일자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예술입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로 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운동이 테오리아라고 얘기했고, 형광펜 치시고요. 이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그쵸?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감각적인 미가 필요하고요. 그 감각적인 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봐, 여러분, 이거를 보는 순간, 이 예술품이야. 여러분이 예술품을 보는 순간 뭘 깨닫냐면, 아! 맞다. 내 안에도 뭐가 있다? 내 안에도 내 안에도 일자가 있었지?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아름답네! 를 보면서, 아름답네? 헉, 내 안에도 뭐가 있었어? 일자가 있었지? 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나 너무 이런 감각적, 도파민에 쩔어서 살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어떤 인간이야? 나도 정신적인 게 있는 사람인 거야. 나도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일자로부터 왔으니까. 하면서 예술품을 보면서, 나도 정신적인 게 있었지?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술품이 디딤돌인 거야. 예술품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도파민에 쩐 이런 인간이 아니라, 뭐야? 정신적인 인간이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예술품이 디딤돌이다 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술품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자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어주세요. 왜 디딤돌이라고 했다? 일자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자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디딤돌이라고 비유했다. 무조건 물어보겠죠. 나아가 7번 이처럼 다이어 표시해놓으라 그랬죠. 예술가의 내면, 정신세계의 아름다움,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너스는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을 표현하려 한 비잔틴을 탄생하게 했겠죠. 중세는 이제 일자가 곧 신이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일자가 곧 신이라고 아마 중세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를 벗어난 예술, 즉 일자로부터 일자의 예술을 이해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의 이론은 낭만과 추상회화의 근본을 마련하게 합니다. 현실 세계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것, 이거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었지?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플로티너스의 미학의 특징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딱 이분법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죠? 괜찮나요? 네, 됐고요.